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두 나라가 그동안 이어온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통상협상과 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팩트시트가 합의됐다는 소식 이 대통령이 직접 알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급하게 기자단에 공지된 예정이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그러니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전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과제를 매듭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미국과 벌여온 치열했던 협상의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최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즉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걱정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게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눈에 띕니다.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담기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설명 자료는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군함까지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이 재확인됐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분야 합의를 두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력 강화와 전자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두고 혹여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진 않을지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선 국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란 취지의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내비친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서 능동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상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한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과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내 주변국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미 투자와 팩트시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200억 불 한도로 자금 요청 방식으로 지출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내준 백지 시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에 매우 잘된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도중 이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계엄과 내란 등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특히 염원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이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불확실성 완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가령 이 핵연료 협상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통위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며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국회 초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인사 조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의 대장동을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여는 등 총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사건으로 오로지 이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정의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누구 명령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는 나란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할지 별도의 특위를 꾸릴지를 두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죠. 네, 민주당에선 잠시 숨을 골랐던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거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이 이어지며 사법부를 질타하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놓고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정치 인권 탄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 논평에서도 정권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하면서 검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총장 대행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노 대행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2천자 분량의 입장을 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건데 이게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으로 청사를 떠날 계획이어서 입장을 더 낼까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언급은 더 없었습니까? 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퇴임사에서 구체적 경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앞선 입장의 의무는 여전합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을 뿐 판단은 검찰이 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앞서 사의 표명 직후에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노 대행의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면에는 정부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번 논란을 두고 정 장관과 노 대행 등을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퇴임하게 됐는데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운영되죠? 네,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은 대행의 대행체제가 됐는데 이는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도 전망됩니다. 법무부도 대검차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보고 후속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차장 후보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자체 보도 자료를 내고 합수단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A4 용지 12장 분량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고 파견 기간도 2달 연장됐다며 조만간 사건 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은 사전에 협의하고 낸 보도자료가 아니라며 백경정에게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수사 방침에는 이해 충돌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부천 제1시장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고요? 네, 경찰은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트럭 안에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기어를 잘못 넣어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는데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CCTV를 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뇌혈관이 점차 좁아져 마비나 의식 소실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알았다는 점이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들은 A씨가 이 질환으로 2, 3년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인명피해도 컸죠? 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량은 주차하려는데 뒤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이 1, 2m 정도 후진했다가 132m를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가게 앞에 서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쏜살같이 내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매대는 물론 상인과 손님들을 잇따라 치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량 돌진 경로를 따라 파손된 조리용 기계나 가판대가 한쪽에 치워져 있고 유리 파편이 널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손님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인명피해가 너무 컸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한 상인은 고령 손님들 피해가 특히 컸다면서 시장 통로가 좁은 데다 매대도 많이 나와 있어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이 불안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겪으면서 상인의 건물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제1시장 사고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4% 가까이 떨어져 4,01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웃돌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자 10원 넘게 떨어지며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오늘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조금 전 어제보다 3.8% 떨어진 4,011.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부터 2%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조 2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4천 초반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기관도 순매도에 가세했는데 개인 투자자는 홀로 3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인 가운데 증시 비중이 큰 반도체 투톱도 고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내린 9만 7천 원대로 10만 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빠져 5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해제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떨어져 897.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죠? 네,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초반 오름폭이 커지며 1,475원에 다가섰는데요. 최근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이 계속되자 외환,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웃도는 등 외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구조적인 외화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가용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출업체와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의 시장계의 메시지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떨어져 1,450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10.7원 내린 1,45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여야 반응 듣고 오시죠.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네, 예정에 없던 급하게 공지된 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팩트시트 브리핑을 했는데 빨리 합의 못하면 무능한 거다. 이런 압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를 했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기억이 날 정도니까 아무래도 내부에 야당 측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팩트시트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이 결과를 브리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었던 협상이 점점 협상 분위기가 나아지고 조금 더 순조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분위기를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다.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시트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셨기 때문에 직접 등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불안하셨던 처음의 이유는 8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때 합의문이 왜 안 나오느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 내가 이걸 왜 사인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합의는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에이펙을 마치 마지막 기간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것은 정부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이펙 기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팩트시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럼 이번에는 나오는 것이냐. 처음에 정부에서요. 한 2, 3일 정도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SCM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결국 한 16일 정도가 지나고 오늘에서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백지시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서에서 해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대통령과 지금 뭐 대통령실 실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민들께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나온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외통위 발언 들어보시죠. 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네, 일단 세부 사항은 더 양측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거를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됐다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팩트시트 자체에는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위성락 실장 주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어떻게 정리된 거죠?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거는요. 최종적인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게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 협상의 룸을 계속 뺏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장소가
그 문서상에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무엇이냐?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지금 잠수함을 건조하는 여건이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해양, 어떤 강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잠수함이나 선박들을 빨리 건조하고 내지는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해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자세일 겁니다. 이렇게 협상이 망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네, 잠시만요. 저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이 관련 입장을 발표해서요. 라이브 화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학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 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을 거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과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신효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재판,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으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오늘부로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 선고 제도입니다. 항명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의 외압을 행사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많이 부대껴 왔다면서 현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키운 면도 있는데 퇴임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소 포기 정말 후회 없으실까요? 이번에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퇴임사를 못 받았는데 오늘 비공개 퇴임식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며 내부적으로 전해진 검사들의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었는데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다.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전했는데요. 전 정권이 기소해놓은 게 전부 현 정권의 문제가 되니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야인이었으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천자 분량의 입장문 노만석 대행이 비공개 퇴임식에서 어떤 말을 꺼낼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외압 여부에 대한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노만석 대행은요. 검찰 모두가 그래요. 좀 약간 그 조직의 운명이라든가 조직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그동안 많아왔던 게 검찰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 조직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가서도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자신들의 힘이 그 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윗선의 요구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 이 요구 아니에요? 근데 이 요구를 어쨌든 항소를 하겠다는 데 대한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지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봐 달라는 것은 항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항소 포기도 생각해 달라는 의미일 거긴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재량에 맡겼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인이니까 묻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참 많은 말을 기자들한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권과 검찰 방향이 같았다면 무난했을 텐데 역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다. 이제 와서 외압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윗선의 요구는 있었지만 내가 받아들였으니 외압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적어도 법무부 측에서는 외압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맞았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진수 차관 입장에서는 그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을 전달한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뭐 3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만 모두가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추측성으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런 것들과의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건 법무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까지 결국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당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산하의 비서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대장동, 공직선거법 이런 변호인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지켜보지도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고가 나왔을 때 본인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2, 3일 정도 뒤에 판결문을 그냥 한번 훑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이런 표현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판결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식의 수사지휘권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며 검사 파면을 쉽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늘 대장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이 이제 통과될 때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 해임,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검찰청을 이제 뭐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아예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검찰을 완전히 그 내년 10월까지도 본인들 손아귀에 놓고 있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겠다고 하는 여러 법안들을 지금 앞으로 줄줄이 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에 분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잡한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타이밍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약한 사안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소 포기도 저는 지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다면 검사가 꼭 사법에 속하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특혜적인 검사의 위치는 조금 해소하는 방향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대장동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좋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기보단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우려하고 지금 있습니다. 검찰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타이밍상 좋지는 않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의 사표만 수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이 혼자서 이것을 처리한 것인가. 지금 이야기 나온 것도 이미 적어도 법무부 쪽에서는 본인과 의견이 달랐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외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려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역시도 항소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퇴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멈춰달라라는 것을 말하자면 일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항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항소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윗선에서도 나름대로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인 판단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면서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민주당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좀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식의 절차,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이 검사들이 파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통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파면까지 갔을 때 해당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적어도 줄 세우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강 잡기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이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 자체보다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됐을 당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에 극우에서 못 벗어난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그냥 좀 센 척 해보려고, 말은 좀 세게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 용납되지 않고,
한때는 제가 이분 생각보다 멀쩡하다. 이분이 만일에 이렇게 운동장 넓게 쓰고 나오면 민주당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긴장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말 취소해요. 그 말 취소하고 이분 생각보다 이상해요. 박용진 의원께서 사람은 좀 길게 봐야지. 네. 그 부분에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또 해명한 게 그러면 한교안에 그런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그럼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 그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모든 이제 야권의 이제 전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또 검찰 사법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법원을 갖다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에 대한 비판을 밖에 나가서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것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당내에서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결국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을 임명한 것은 결국 민주당 측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을 당대표가 썼을 때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강성의 이미지들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혐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들이 부적절했다라는 혐의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오늘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는 모습들 혹은 답보하거나 퇴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조금 더 섬세한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은 그냥 야당이 힘을 모으자는 뜻이었지만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의 극우적인 이미지와 결합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실과 49개 정보기관이 꾸리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조사 방식을 두고 야당은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털겠다는 거냐 공산당식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 보여주시죠. 네, 퇴근 후 밤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새벽 1시 1분에 해제된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관은 트럼프를 주고 왕노릇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수사권이 없는 이 감사관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검찰 대법원 대법 대검찰청의 검찰청장 직무대행에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야당은 휴대전화 검열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고 디지털 장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다 이렇게 문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 이야기를 한 거는 큰 저는 뭐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휴대폰은요 형사 사건에 불려가도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 내지는 뭐 그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감정적 정서적으로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매를 좀 번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식은 이런 식이면은 좀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불법 계엄이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좀 아까 뭐 장동혁 의원 뭐 비판을 많이 안 하시던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저걸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국민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또 저는 집권 여당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저렇게 뭐 어떤 제보를 받고 싶다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익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쪽에 그 한정해서 저런 것을 만들고 저런 TF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제도와 법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과거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 이 발언을 했던 거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정부가 공무원들 휴대전화 다 검열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공직사회는 굉장히 술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7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에 한 10여 명 정도씩 팀을 만들어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라는 것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북한의 5호 담당 관제 있잖아요. 서로 검열하고 서로를 제보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 이렇게 서로가 나를 제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미 군에서는 제보가 속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은 이미 인사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기관 각자에서 이 제보가 들어온 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줄 세우기, 충성 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뭐 휴대폰, PC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전에 6개월, 이후에 4개월을 보겠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직위 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셨고 아직도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본인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총리를 중심으로 한 TF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역풍이 올 수밖에 없고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과정, 실효성과 부작용이 모두 다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요.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42%,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밀리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두 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부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항소 포기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누가 했느냐. 주체가 되게 중요해요. 말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네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항소 포기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적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 사안은 무죄가 나온 사안이 아니라 유죄가 나온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윤석열
그 피고인의 구속 취소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항소 안 한 건 사실상 무죄인 것을 항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건 왜 부각이 이렇게 크게 됐을까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무슨 뭐 기소가 된 윤석열처럼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권력의 이해가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요 사안을 볼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왜 항소포기라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제도를 이 사안부터 시작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별개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년 내내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측에서 나온 항소 포기가 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포인트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거나 그렇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관련되어 있는 항소 포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었던 검사들을 파면하는 법을 만들겠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심제, 배임제 폐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줄줄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그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의 역학관계까지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미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조선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보증과 선박 금융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에너지와 반도체, 의약품 등 분야에서 투자처를 선정해 추천하면 미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투자위는 투자 대상을 추천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설비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런 투자 사업 선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네, 한 해 수십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는데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양해각서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나서 45 영업일이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 시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천억 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미국이 대신 기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고요. 만약 약속된 투자금을 계속 보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특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도 양해각서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와 이자 회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프로젝트를 합쳐서 이익이 난다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재미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가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서 권오수 회장의 부탁으로 김 씨의 손해액을 메워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위협 사격을 지시했다는 당시 경호처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의 재판 오늘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죠? 네,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씨는 권오수 회장의 부탁을 받아 김 씨에게 손해액 4,700만 원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도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최측근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구치소로 복귀해 오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경호처 간부가 증인으로 나왔죠. 네, 경호처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호부장 이모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여기엔 미사일도 있다고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낄 정도로 위협 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가 총기를 들고 무장한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말도 들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들은 말을 적었다는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네, 한편 최상병 특검은 모레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팀은 일요일인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어제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부천 제1시장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트럭 안에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기어를 잘못 넣어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다시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는데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 거죠? 네, 경찰은 사고 하루 만인 오늘 낮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증거를 분석하며 원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CCTV를 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뇌혈관이 점차 좁아져 마비나 의식 소실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았다는 점이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들은 A씨가 이 질환으로 2-3년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인명피해도 컸죠.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량은 주차하려는데 뒤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이 1, 2m 정도 후진했다가 132m를 내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가게 앞에 서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쏜살같이 내달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매대는 물론 상인과 손님들을 잇따라 치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량 돌진 경로를 따라 파손된 조리용 기계나 가판대가 한쪽에 치워져 있고 유리 파편이 널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손님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인명피해가 너무 컸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한 상인은 고령 손님들 피해가 특히 컸다면서 시장 통로가 좁은 데다 매대도 많이 나와 있어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이 불안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겪으면서 상인의 건물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언급한 대로 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 시민들의 우려도 큰데 지자체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부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부서별 현장 대응단을 꾸리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유족과 부상자,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파손된 시설물 복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한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통로는 일반 도로로 차량 제한이 없고 전통시장 특성상 상점과 도로 사이에 안전시설물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추가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제1시장 사고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팩트시트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이 핵 잠수함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경주 회담 때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긴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담겼습니까? 딱 두 문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건조하는 거 승인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딱 두 문장이에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연료 조달 방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연료만 이렇게 주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만 이제 특별히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예. 긴밀히 협력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는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좀 협력을 받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없으니까 여기 운용 요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운용 요원도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원자력법 그거 좀 이제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또 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MOU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 사항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마중물이 조금 잘 떠진 것 같긴 합니다. 잠수함을 이제 어디서 만드는지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의 녹취를 이어서 듣고 오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언제 어디서 건조하는지 팩트시트에 사실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서 또 기자들의 질의도 좀 많이 이어지고 했는데 이 백악관 발표를 봐도 좀 건조 장소나 시기가 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변동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예. MOU를 체결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이제 아마 그 속에 들어가서 MOU가 체결이 될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 핵 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그리고 재래식 이렇게 잠수함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다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잠수함 속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소형 원자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히 기술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핵 연료만 달라라고 얘기한 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이 뭐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필리 조선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만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강하게 넣으려고 하면 이 팩트 시트에 그 내용이 나왔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양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어디서 배를 만들 것인가 네.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가 그렇죠. 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핵 연료는 그럼 이제 미국에서 100% 조달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핵 연료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 핵 연료를 이제 몇 퍼센트짜리 농축된 네. 것을 받느냐는 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함이 20% 농축된 걸 가지고 이걸 추진 기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뭐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90% 농축된 걸 이제 추진 기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연료로. 그런데 90%짜리를 이제 이용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짜리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거야. 20%를 하든 90%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농축된 것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20% 정도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원자력 협정하고는 또 좀 이제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는 건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이제 농축 하는 거하고 재처리 문제거든요. 농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했을 때 네.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조건에. 예. 그리고 대신에 재처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한국은 26개의 상용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공급망이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처리 문제는 지금까지는 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바이오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공법을 이용을 하면 네. 폐연료봉 안에서 남아 있는 연료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추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폐연료봉 보관하는 것이 거의 뭐 포화 상태에 있는데 환경적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 정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중요한데 팩트시트에 이와 관련해서 문구가 담겼죠. 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금방 못 봤는데 전시작전 네, 통제권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이 미래에 연합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 예. 세 번째가 이제 그 전자권을 전환했을 당시에 한반도하고 주변의 안보 정세가 안정적이냐. 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이게 전자권 전환을 이제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네.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미 2단계까지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총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예.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도 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다른 대통령이 계실 때도 전부 다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전자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저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가속화 문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문제는 계속해서 이번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 미국도 전자권 전환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내용 중에 또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라는 것인데 포괄적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미군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미군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에 이미 타결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타결된 것이 내년에 1조 6천억 가까이, 1조 5,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지원해주고 매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캠프 앰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의 5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 지금 미국이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돈 하나도 안 내고 그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세금 감면,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한 10년 동안에 한 330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1년에 대충 3억 불이 조금 더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퇴임했는데요. 그 자리에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전보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퇴임을 했고요. 그 대검 차장 자리에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전보됐습니다. 네,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더 들어오면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고 네. 국방비 증액 이제 GDP 3.5% 늘리기로 합의했다는데 이 정도가 좀 괜찮은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 미국하고 나토, 이제 미국도 나토 일원이긴 하지만 예. 합의한 것이 2035년까지 5%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2%도 안 됩니다. 거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데 어찌 됐든 3.5%는 직접 투자비로 1.5%는 간접 투자비로 해서 5% 올리기로 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2035년까지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대충 한 2.42% GDP에 2.42% 정도 될 텐데 매년 7.7에서 한 8%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올리면 네. 제가 볼 때는 2035년 정도 되면은 GDP에 3.5%를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국방비 정액이 또 필요한 거죠. 예, 예. 국방비 증액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네, 다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 네네.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또 오늘 팩트시트에 보면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겼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예요. 공식상의 문서 속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이제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G7 외교장관 회의 했잖아요. 예. 외교장관 회의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좀 더 근원을 올라가면 2019년도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 공동성명 냈지 않습니까? 그 공동성명 냈을 때도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도 얘기하고 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일단 뭐 핵군축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축소시키고 그리고 폐기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북핵 폐기 3단계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강조가 되면은 조금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예. 그거는 뭐 이미 각오를 이제 저는 이제 북한도 각오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북한이 오히려 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미국이 드디어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없이 이 문구에 들어가는 거고 북한의 섭섭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계율들을 무시하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온 거잖아요. 네. 북한 스스로가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문제, 농산물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은 거죠? 예,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그러면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을 제한하는 것도 비관세 장벽이고 수입 허가제를 하는 것도 비관세 장벽이고 보조금 주는 거, 위생 및 검역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에 까다로운 규정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거 이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산 제품 뭐 그중에 이제 그것이 소고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쌀하고 소고기하고는 막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생각을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동맹 현대화에 관련 움직임이 포함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해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총리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도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유사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과 한반도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面对关税战、贸易战，中方的立场很明确，要打奉陪到底，要谈大门敞开。 한국 내 반중 시위는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으로 본다면서도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我想越来越多的韩国人看得很清楚，他们是企图打中国牌，搞政治投机。 最终损害的是韩国的形象和利益。 다이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미 양측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며 중국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하면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여권에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퇴임사에서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승합차에서 푸드트럭과 장애인 이동 전용 차량까지 목적에 따라 내부 구조를 바꾸는 목적 기반 차량 기아의 PVV 전용 공장이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문을 열고 연 25만 대 규모의 생산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축구장 42개 크기, 9만 평 부지에 모두 4조 원가량이 투입된 이보 플랜트에는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 대비 20% 줄이는 친환경 기술과 각기 다른 차종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는 2027년까지 한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40종이 넘는 신차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 칼리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오늘 인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 벤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신차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제4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에는 충북 청주 흥덕 시니어클럽 김정욱 바리스타가, 스타벅스 대표이사상에는 대구 북구 시니어클럽 이재구 바리스타가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139기 해군사관 후보생 수료 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브리핑 현장 보시죠.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박수근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 학계와 정부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 전문가입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판정,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한편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8일 이후입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방위산업청 청장에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 초대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병권 전 서울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업무 추진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 이후 첫 번째 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용철 전 차장은 방위사업청 초대차장으로 재임하며 국방 획득 시스템의 초기 개혁을 진두지휘한 방위사업 법률 전문가로 개청 초기 획득 시스템 일원화와 투명성 제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방위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을 개청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실현할 최적의 전략가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삼석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한상섭 상임위원은 권익위 상임위원,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부패방지, 고충처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국민적 상식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고용노동 분야의 오랜 행정 경험이 강점이며 온화한 성품과 책임감으로 정부 정책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습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대통령실 장차관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